의처증에 걸린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그 인물이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궁씨라 하는 집에 아린이라는 딸이 있었지요. 아린은 꽃같이 고운 데다 글도 잘 썼습니다. 아린이 한창 배필을 고르는 중이었지요. 아린의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문벌이나 생김새나 안색만큼한 남자가 아니면 딸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생이 아내를 속여 우물을 들여다보게 하고 뒤에서 물속으로 밀어넣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린과 혼인을 했습니다. 부부의 금슬은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아내 아린이 워낙 미인이었기 때문에 안생은 없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잠그고 아내 옆을 떠나지 않았으며 아내가 일어나 문 밖을 걷기라도 하면 그 뒤를 미행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집에 가겠다고 하면 두 팔을 들어 아내 몸을 가려 밖에 나가서 가마에 태우고 그런 다음 봉하고서 가마 뒤를 말을 타고 따라갔지요. 그러고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집으로 가자고 아내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반발심이 생겨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만약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었으면 당신이 어떤 수작을 피우든지 다른 사람을 만났겠지요. 안생은 볼일이 있어 외출할 때에는 아내를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린은 점점 남편 안생을 싫어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생이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일부러 다른 자물쇠를 문 밖에 놓아서 안생이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안생이 돌아와 그 자물쇠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고 그 자물쇠가 어디에서 났냐고 캐 물었지요. 그러면 아내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안생은 더욱 의심을 품고 감시를 더 엄히 하였지요. 어느 날 안생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문 밖에서 한참 집안의 동정을 살핀 뒤에 자물쇠를 열고 가만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모자를 쓴 채로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안생은 칼을 들고 들어가는 길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 뒤 다가가 보니 아내가 추워서 돈피 모자를 얼굴에 올려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안생은 혼비백산하여 발을 구르며 후회를 했습니다. 아린의 아버지 궁씨가 대노하여 관아에 소송을 했습니다. 현지사는 안생을 체포하여 벼슬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고 매를 때렸지요. 안생은 집안 재산을 모두 털어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구사일생으로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안생은 정신 이상에 걸렸지요. 항상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아린이 웬 사내하고 붙어 노는 것 같았지요. 칼을 가지고 다가가 보면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리에 되돌아오면 또 그런 꼴이 보였지요. 성이 나서 칼로 이부자리를 내리치니 이부자리가 모두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전답이고 집이고 모두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적이 들어와 돈을 빼앗아 가고 말았지요. 그 뒤 안생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 원통하고 분하여 화병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양반. 옛날 한양에 최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 집안 출신이었지요. 하지만 최생은 계속 과거에 낙방하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최생이 책을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로구나. 그러더니 곧 붓과 벼루를 묶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여태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최생은 집을 팔아 마련한 금 500냥을 가지고 가족과 하인 몇몇만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는 밭 조금과 초가집, 종 10여 명, 소 3마리가 남아있었지요. 최생은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뒤에는 너희가 모두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자. 내 명을 잘 들으면 너희 모두에게 상으로 금 100냥씩을 줄 것이다. 종들은 속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생은 500냥의 금으로 곡식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때마침 그 지방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최생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넘쳐났지요. 최생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자 종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들었지요. 가을에는 곡식을 100섬이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드니 곡식 값이 더욱 떨어졌는데 최생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다시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창고의 곡식들이 4,000섬이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여름은 몹시 가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큰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볼 수가 없었지요. 봄이 되자 온 동네 창고들은 대부분 텅 비게 되었습니다. 쌀값은 갑절이나 뛰었지요. 그러자 종들이 그동안 모은 곡식을 팔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생은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오게 하였지요. 최생이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곧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지요. 저에게 곡식이 좀 있으니 그걸 나누어 주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을 그리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최생에게 감동한 노인들은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 수와 가구 수를 자세히 기록하여 최생에게 가져왔지요. 여기 적힌 사람들을 모두 불러주십시오. 최생은 그들 모두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달이 식구 수대로 식량을 주어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를 사주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밥을 내어주었으며 곡식의 씨앗들도 나누어 주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최생에게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느라 농사를 충실하게 짓지 못한 데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다른 사람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소작료로 수확물의 반을 주면 되겠지. 최생은 종들을 거느리고 몸소 농사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큰 풍년이 들어 수확을 나누어 가지니 100여 섬은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확을 마치자 모여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곡식은
다 최생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고 모두 살아나서 부모, 형제, 처자가 한 집에서 편하게 살며 논두렁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남는 곡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들 같은 의견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1년 동안 먹은 양식과 소를 사는 데 들어간 돈 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전부 계산해 보니 6만 여섬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소와 말에 싣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생의 집으로 왔습니다. 곡식을 모두 쌓아놓고 노인들이 뜰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태산보다 무겁지만 이 곡식은 가볍습니다. 최생이 물었지요. 얼마나 됩니까? 6만 여섬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곡식의 15배나 되니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말하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비께서 금년에 만약 곡식 4,000섬을 팔았다면 응당 4만 양을 얻었을 것입니다. 4만 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물건을 사두었다가 가을에 되팔았다면 12만 양은 좋게 얻을 수 있었겠지요. 이 곡식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러하니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이듬해 봄 최생이 그 곡식을 팔자 전부 9만 양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8만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 재물이 넘쳐나니 처음 종들에게 맹세한 말과 같았지요. 종들에게 각각 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모두 최생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니 흉년이면 늘 최생에게 재물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귀신이 두고 간 술잔. 옛날 덴마크의 어느 왕이 귀족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족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하였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귀족은 체면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한 객주집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방이 모두 찼습니까? 방이 하나 있긴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그 방은 귀신들이 나와서 법석을 떠는 방이기 때문이지요. 귀족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괜찮소. 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오. 램프 하나만 탁자 위에 놓아주시오. 객주집 주인은 찜찜한 표정으로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책임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구석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소리는 점점 커져 방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귀족은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달그락 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벽 난로 속에서 사람 다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지요. 뒤이어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몸통, 다시 팔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통이 떨어졌습니다. 몸의 각 부분들은 서로 달라붙어 완전한 사람 모습으로 변하였지요. 벽의 곳곳에서 많은 조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각들은 재빨리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였지요. 결국 방 안은 귀신들이 떼거지로 북적북적 거리게 되었습니다. 귀족은 한 귀퉁이에서 몸을 벌벌 떨며 서 있을 뿐이었지요. 객주집 주인 앞에서 떵떵거리던 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귀족은 밖으로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였지요.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귀신들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는 훌륭한 음식과 금잔, 은잔들로 장식되었지요. 귀신 중 하나가 혼이 반쯤 나간 귀족과 눈이 마주치자 은잔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리 오시오. 우리 축배를 듭시다. 귀신은 귀족에게 은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귀족은 당황하여 은잔을 잡았으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에 자신도 모르게 크게 외쳤지요.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당탕 거리는 소음과 함께 귀신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요. 조용한 방 안에는 은잔만이 귀족의 손에 달랑 쥐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족은 기뻐하며 은잔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지요. 날이 밝자 객주집의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이것 보시오. 귀신들에게 은잔까지 얻었소이다. 객주집 주인은 은잔을 보자 욕심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 나온 물건이니 당연히 저의 것이지요. 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말했습니다. 둘은 은잔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우겨대었지요. 그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귀신의 은잔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내가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래서 그 귀족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니 그 은잔은 내 것이다. 당장 내 앞에 가져오너라. 결국 귀족과 객주집의 주인은 왕에게 은잔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에게 쫓겨난 둘째 부인의 인연. 옛날에 황해도에 무관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관은 재산이 많고 도량이 매우 넓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위급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낌없이 재산을 퍼주다 보니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무관은 풍채가 늠름하고 멋져서 무관을 본 사람들은 언젠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관은 선전관이 되었다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쥐기를 잃은 뒤 고향에 내려와 몇 년을 보내었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무관을 새로운 벼슬에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관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벼슬도 할 수 없고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죽게 될까 걱정이요. 남은 땅을 모두 팔면 400냥은 나올 텐데 이걸 들고 서울에 가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게요. 일이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것이요.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땅을 모두 팔고 보니 400냥이 나왔지요. 100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리게 하고 나머지 300냥을 들고 서울에 갔습니다. 무관이 하인들을 앞세워 준말을 타고 가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경기도에 이르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먹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번거지를 쓰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내가 호련 나타났지요. 처음엔 밖에서 엿보고 서 있더니 이윽고 안으로 들어와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는 품이 아주 정다웠습니다. 하인들이 사내를 좋아하게 되어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사내가 말하였지요. 저는 병조 판서댁 하인입니다. 무관이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급히 사내를 불러 물으니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무가는 몹시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내 지금 벼슬을 구하러 서울에 가는 중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병조의 전관이야. 네가 정말 병조 판서 댁에서 신임하는 하인이라면 나를 위해 중간에서 주선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네가 여기 온 건 무슨 일 때문이지? 소인은 병조 판서 댁 우두머리 하인입니다. 상전댁 노비가 평안도에 많이 있는데 공무를 받아오라는 분부를 받고 오늘 출발하였지요. 무간이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리 길이 어긋나는구나.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울에 가시기만 하면 되지요. 소인은 분부를 받고 나온 지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만 길이를 택하여 출발하느라 지금에야 나왔는데 상전께선 아직 모르실 겁니다. 지금 되돌아가서 나리를 위해 일을 주선한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겠군요. 그런데 행장 안에 지니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300냥이 있지. 마침내 무가는 사내와 함께 서울에 갔습니다. 사내는 병조 판서직 근방에 무간의 숙소를 정해주었지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무간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는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위세등등했습니다. 무간은 주인이 사내를 근실히 받드는 모습을 보고 평소부터 사내와 잘 알고 지냈나 보다 여기며 더욱 사내를 믿었지요. 며칠 뒤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날이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100냥은 써야 합니다. 무간이 무슨 말이냐 급히 묻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대감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혼자 되셨지요? 대감께선 누님을 몹시 생각하셔서 누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르신답니다. 소인이 나리의 일을 그 댁에 아뢰었더니 마님께선 100냥을 주면 좋은 벼슬자리가 당장 나올 거라 하시는군요. 무가는 즉시 100냥을 주었지요. 하인들이 의심스레 말했습니다. 날이 직접 가시지 않고 저 사내에게 돈을 모두 맡기다니요. 사기가 아닐지 어찌 아십니까? 병조 판서 때 가인이라면 확실한 게지. 다음날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돈을 받고 매우 좋아하시며 당장 대감께 말을 통하여 인사 발령할 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1순위로 올려달라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중히 여기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일이 더 확실하게 되겠지요. 대감께서는 아무 고을에 사는 벼슬아치 아묵의 나리를 좋아하고 중히 여기셔서 그분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르십니다. 그분께 50냥을 드리면 필시 좋아하며 큰 힘을 쓰실 것입니다. 무가는 그렇겠다 싶어 일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사내가 돌아와 기쁜 얼굴로 말하였지요. 제 말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무가는 또 50냥을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또 와서 말하였지요. 우리 대감께 소실 하나가 있습니다. 절세 미인이라 끔찍이 아끼시지요. 소실이 낳은 아들이 또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기 돌이 다가와서 잔치를 성대하게 차리려 하는데 소실이 따로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더군요. 50냥을 바치면 참 좋아할 텐데 어떡할까요? 무가는 역시 좋은 생각이다 싶어 당장 50냥을 주었지요. 사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가 금세 돌아와 말했습니다.
소실이 몹시 기뻐하며 힘을 다해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벼슬이 곧 내려올 테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무관이 벼슬에 나아가시려면 의관을 잘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지요. 50냥을 들여 관복을 장만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무관은 사내에게 돈을 주어 의관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비단 옷이며 폭이 넓은 허리띠며 신이며 황금 대구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모두 광채가 휘황하였지요. 처음에 의심하던 하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벼슬이 반드시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무관은 옷을 갖춰 입은 뒤 명함을 들고 병조 판서 댁으로 갔습니다. 병조 판서에게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경력과 사정을 자세히 말하며 간절하게 호소하였지요. 판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무관은 판서가 사람들을 늘 그리 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 뒤로 판서 댁을 왕래하면서도 자신을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관은 너무나도 초조하였지요. 그럴수록 더욱 사내의 환심을 사려고 사내가 오기만 하면 돈을 꺼내 고기와 술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남아있던 돈 50냥마저 모두 써버렸지요. 무관은 몹시 고민하다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오랫동안 소용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대감께서 하루라도 나리를 잊으실 리 있겠습니까? 나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대감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보니 나리가 어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다음 산정에는 나리를 아무관리에 추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이니 기다려보십시오. 무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요. 인사 공문이 오는 날 주인과 아인이 모두 일찍 일어나 소식을 기다리며 눈이 뚫어져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사 결제가 벌써 끝났지만 무관의 이름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고 산의 모습 또한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전 같으면 날마다 오던 사내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무관은 그제야 덜컥 의심이 들어 묵고 있던 집 주인을 불러 물었지요. 병조 판서댁 우두머리 아이니 갑자기 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 자네가 친한 사이이니 불러보게. 예? 그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병조 판서댁 하인이라는 건 나리께서 잘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소인이야 모르지요. 나리께서 판서댁 하인이라기에 저도 믿었지. 사실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뒤로 사내는 발길을 끊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하나에 내 집 재산을 모두 날려버려 대대로 이어온 조상의 제사도 끊어지게 생겼고 많은 식구들을 나락에 빠뜨리고 말았구나. 처자식과 하인들의 원망과 분노와 책망과 질책을 무슨 말로 이해시키겠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죽는 게 속 편한 길이겠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지요. 의관을 다 벗어 던지더니 크게 소리를 몇 번 지르고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등과 배를 차갑게 적시니 벌벌 떨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몇 걸음 물러나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구나.
다음날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만취해서는 비단 옷을 입고 황금 대구에 폭이 넓은 허리띠를 띠고 팔척 장신의 몸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곧장 종로로 가보았지요.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 무간을 신령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무간은 모여있는 사람들 중 건장하고 사납게 생겨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몸을 날려 발차기를 해대었지요. 그 사람은 황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빙 둘러보니 자기에게 이길 것 같은 사람이 보였지요. 앞으로 다가가 우두커니 서서 노려보는데 그 모습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무간이 눈길이 가는 곳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흩어져 달아나니 거리가 텅 비어 한 사람도 없었지요. 남에게 맞아 죽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간에게 맞아 죽을까 두려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무간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첩을 희롱하면 분명 맞아 죽을 수 있을 것이야. 다음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는 화려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들어가 중문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마침내 안채로 불쑥 들어가니 젊은 여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어여쁜 자태였지요. 여인은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무간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기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오시오? 정신이 나간 사람이요? 무간은 대꾸하지 않고 곧장 마루 위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은 심하게 저항하지 않고 곁에서 꾸짖는 자도 없었습니다. 무간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싶어 물었지요. 남편은 어디 있소? 남편은 왜 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남편이 있는 곳이나 말하시오. 내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오. 그 사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전에 선정관을 지낸 사람인데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소.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거듭 벌였는데도 끝내 나를 죽여줄 사람이 없구려. 여인은 그 말을 듣더니 깔깔 웃으며 말하였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댁이 과연 무관 직책을 지낸 분이라면 이런 풍채를 가지고 왜 헛되이 죽으려 하십니까? 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시집 가려 하는 참이었는데 문득 댁과 만났으니 이것도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무관이 그 사정을 묻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역관입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제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은 지가 벌써 4년째이지요.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정실이 사납고 투기가 극심했지만 남편은 이미 늙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투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집을 사서 저를 옮겨 살게 하였지요. 처음에는 남편이 왕래를 했지만 아내의 투기를 두려워하여 며칠 뒤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여종 2명이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제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지요.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역관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마침 일이 생겨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묘연하여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먹고 입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한들 세상 사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없더군요. 지금은 여종들도 단속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둘 떠나가서 늙은 여종 한 명만 남았는데 그마저 바깥 출입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우고 있습니다. 제 사정이 이러니 사기꾼에게 속아 죽으려 애써도 죽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만난 것은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댁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당신 말이 좋지만 나는 돌이킬 수가 없소. 나는 오직 죽는 수밖에 없소. 장부답지 못하군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니 왜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여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손수 술을 따라 권하였지요. 무가는 여인의 미모에 반한 데다 그 말에 감동하여 여인이 권하는 대로 연거푸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뒤로 무가는 그 집에 머물러 살며 죽고 사는 것을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겼습니다. 무간이 밤이면 와서 묵고 낮에는 나가 논을며 어느덧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죽을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소문은 감추기가 어려웠지요. 이윽고 여인의 남편인 역관이 귀국하여 편지가 먼저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무간과 함께 도망치자고 했지만 무간은 수치스럽게 여기어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였지요. 그 사이 역관은 벌써 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역관의 식구들이 채비를 갖춰 마중을 나가니 역관이 아내에게 물었지요. 작은 집은 왜 안 왔소? 작은 집에겐 딴 사람이 생겼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역관이 놀라 사정을 묻자 아내가 소문을 자세하게 전하였지요. 역관은 화가 나서 술상을 밀치더니 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예리한 칼을 손에 들고 말을 달렸지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내 방에 들어와 부인을 훔친 것이냐?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문득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와섰지요. 그 용모가 신선 같았습니다. 사내는 가슴을 드러내더니 편히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 오늘 정말 죽을 곳을 얻었구나. 어서 찔러보아라. 역관이 얼굴을 들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기가 꺾이고 입이 떡 벌어지더니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몇 번 한숨을 쉬며 혀를 끌끌 찰 따름이었지요. 역관이 칼을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집과 부인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역관이 망연자실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그때 벽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엿보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런 못난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서 떠나요. 여인은 다락으로 뛰어 올라가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화 300냥이 들어있었지요. 제 아버지도 부자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이 돈을 주셨는데 저는 깊이 감춰두고 비밀로 하여 남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당신을 만났으니 이 돈을 미천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또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는데 열어보니 금은 보화이며 머리 장식과 온갖 폐물이며 비단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백 냥은 될 것이니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서 하인에게 분부하여 말에 싣도록 하세요. 무가는 여인의 돈으로 예전 팔았던 땅을 모두 다시 사고 재산을 잘 운용하여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했는데 지난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주도 면밀하게 일을 추진하여 좋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무광과 해로하며 함께 큰 복을 누렸지요. 사람들은 무간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 믿었기에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며 하늘의 도리는 밝고도 밝아 정말 틀림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부인이 죽고 나라를 망친 왕. 어느 해 고려 국민왕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괴롭혀온 원나라에 대항하여 고려의 옛 모습을 차츰 되찾기 시작했고 수많은 반란의 무리까지 쳐부순 뒤였지만 국민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나라 일에 관심이 없었지요. 그것은 국민왕이 그토록 사랑하던 노국 공주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8년이나 아기가 없던 노국 공주는 겨우 임신하여 아기를 낳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국민왕은 원나라에서 시집온 노국 공주와 아주 사이가 좋았지요. 노국 공주는 모습도 아름답고 마음도 넓고 착하여 국민왕은 궁녀나 후궁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노국 공주만을 사랑했습니다. 궁궐 안이나 바깥에서도 늘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서로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국 공주는 혼이 난 지 8년이 지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마마,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시면 또다시 왕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피바람을 부르는 왕위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왕비를 맞이하여 왕자를 생산하시옵소서.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여도 국민왕은 거절하였지요. 그러나 신하들의 거듭된 주장에 하는 수 없이 새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왕은 새 왕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국 공주의 시녀가 급히 달려와 국민왕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노국 공주께서 아기를 가지셨다고 하옵니다. 방금 어이가 다녀갔사온데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왕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국민왕은 즉시 노국 공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왕비, 참으로 기쁜 일이요. 부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요. 국민왕은 바로 그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라의 경사가 났으니 특별히 죄 지은 자를 사면해 주거라.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빚을 진 자는 면제하도록 하라. 또한 왕비가 왕자를 무사히 생산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도록 해라. 그런데 노국 공주는 아기를 낳다 그만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민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국민왕은 노국 공주의 시신 옆에서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한숨이 그치질 않았지요. 이를 보다 못한 최영 장군이 국민왕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어서 일어나시옵소서. 그토록 비통해 하시다가 병환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장군, 나는 잠시도 왕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소. 공민왕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노국 공주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찰에 공주를 추모하는 제사를 7일마다 올리라고 명령하였고 그 자신은 스스로 노국 공주의 화상을 그려 벽에 붙여놓고 그것만 보며 지내었지요. 3년이 지나도록 공민왕은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노국 공주의 능에 가서 절을 올렸지요. 또한 왕륜사 동쪽에 노국 공주의 영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노국 공주가 간절히 생각날 때마다 공민왕은 공주의 능 앞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밤이 새도록 공주가 좋아하던 원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마마,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고 나라의 일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최영 장군이 나서서 말하였지요. 그러나 공민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공주의 넋이나 위로하며 살겠소. 신하들이 모여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김원명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지요. 제 생각으로는 왕비보다는 덕이 높으신 스님을 한 분 추천하여 말벗을 하도록 함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스님이라고요? 임금님께서 불교를 믿고 계시니 덕이 높으신 스님께 부탁하여 마음을 바로 잡도록 부탁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김원명의 말에 모여있던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내 김원명은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스님을 한 사람 데려오게 되었지요. 그는 옥천사에 있는 편조라는 승려였습니다. 상감마마, 불법의 힘은 높기 그지없어 상감의 뜻이 저승에 계신 노국 공주께 그대로 전해질 것이옵니다. 눈을 감으면 노국 공주께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편조는 공민왕에게 이런 말을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뜻밖에도 편조의 이런 말들에 아주 기뻐하였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대밖에 없구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려 내 옆에 두도록 하겠소. 1년이 지났을 때 편조는 공민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승려였지만 공민왕이 특별히 아끼고 총애했기 때문에 편조는 곧 귀족의 칭호를 받았고 이내 영도 첨이 사사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결국 편조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권력자가 되었고 공민왕도 그를 믿고 모든 나랏일을 편조에게 맡겼습니다. 이내 편조는 이름까지 신돈으로 바꾸고 나라의 일을 직접 처리하게 되었지요. 모든 나랏일은 신돈을 통해 처리하시오. 신돈의 말이 곧 짐의 말이니 믿고 따르시오. 이 말에 신하들은 신돈의 말을 왕명이라 생각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신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억울하게 귀족들에게 빼앗긴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소. 또한 선량한 백성들을 노비로 부려쓴 귀족을 엄벌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소. 또한 잘못을 한 관리가 있다면 마땅히 그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소. 신도는 임금의 명령처럼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신도의 일에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신돈의 그러한 처사를
아주 싫어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신돈의 세력은 갈수록 강해졌고 그 누구도 신돈을 감히 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공민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신돈을 공민왕에게 소개했던 김원명마저 신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저런 놈은 없어져야 하오. 저놈을 없애야 우리 신하들이 길을 펴고 살 것이오. 그러나 신하들은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발각되어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10월에도 신돈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럴수록 신돈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고 아무도 신돈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자 신돈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신돈은 나라의 돈을 끌어들여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또한 스님이면서도 수많은 첩을 거느리기 시작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제도까지 고쳐 최고의 벼슬 자리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신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을 바쳤지요. 한 신하는 자신의 시집간 딸까지 신돈에게 첩으로 주고 벼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은 신돈의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임금까지 속여가며 나라 일을 망치고 있는 신돈을 처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돈은 이런 일을 눈치채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신하들을 낱낱이 끌어내어 사형을 시키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엉뚱한 욕심을 품었지요. 고려에서는 임금 다음으로 내가 가장 높은 인물이로다. 그런데 만약 임금만 없다면 자신이 임금이 되고자 했던 신돈은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거사 날짜를 잡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돈의 이런 음모는 이인이라는 신하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이인은 즉시 공민왕에게 달려가 사실을 고했고 신하들은 군사를 풀어 신돈을 잡아들이게 되었지요. 공민왕은 크게 노하며 신돈을 차명에 처했다고 합니다. 왕버대 총각과 처녀. 조선 선조 때 청송고을 마을에 채시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처녀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마을에는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마을 우물가에서 처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총각은 넋을 잃고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처녀가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를 떠나자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을 알아내었지요. 그 뒤부터 총각은 틈만 나면 처녀의 집 근처를 어슬렁 거렸습니다. 처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구나. 총각은 처녀를 사모했지만 말 한마디 걸지 못했습니다. 혼자 애를 태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고을이 떠들썩하였지요.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군들과 맞서 싸웠지요. 청송고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에 출병영장이 날아들었지요. 늙은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이도 아닌데 군대에 가라니요.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젊은이 늙은이 가릴 수가 있겠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야지요.
처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꼼짝없이 군대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때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처녀의 집 밖에 와 있었지요. 처녀의 아버지에게 출병 영장이 나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환갑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무척 고생을 할 텐데. 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처녀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에 갈까? 나는 아직 젊으니 말이지.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정중하게 내 뜻을 전하는 것이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인하겠다고 해야지. 다음 날 총각은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있었지요. 총각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따님과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지만 언젠가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어르신께 출병 영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환갑이 넘은 연세이신데 어찌 군대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갈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처녀는 총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분과 100년 가약을 맺겠어요. 총각은 처녀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겠다니 미안하고 고맙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총각을 사위로 삼겠소. 처녀와 총각은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진실된 사랑에 가슴이 찡하였지요. 나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야. 총각이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우물가에서 처녀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총각은 처녀에게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말하였지요. 왕버들입니다. 우물가에 심어놓고 가겠으니 날 보듯 고이 길러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몸성이 잘 다녀오셔요. 총각은 처녀와 함께 우물가에 왕버들을 심은 뒤 다음날 전쟁터로 떠났지요. 처녀는 총각을 기다리며 왕버들을 가꾸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하지만 총각은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이 처녀로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였지요.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제게 꼭 돌아오십시오. 처녀는 혼인 전날 밤까지 약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질 않았지요. 밤이 되자 처녀는 몰래 우물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왕버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나무가 몇 년 전 죽고 말았지요. 이 소나무에는 만세송이라는 비석까지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두 나무를 당산나무로 삼아 해마다 음력 정월 19날 밤에 당산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버들도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났을 때 뿌리채 뽑혀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